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PPT는 패들렛에 올릴 테니까 보고 싶은 학생은 PPT를 참고해서 다 뽑기는 힘들고 그냥 패들렛에 담아서 보든지 핸드폰에 담아서 보면 되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기말고사를 칠 때 여러분들이 범위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해도 안 늦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선생님이 처음부터 쫙 해줄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역사. 그래서 지나온 것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 그런 뜻인데, 역사의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요 부분을 체크해 봐야겠죠. 그쵸? 여기 사실로서의 역사 보입니까? 음, 사실로서의 역사. 여기다가, 이게 빨리 안 움직여가지고 선생님이, 어우씨, 움직여. 왜 이래? 사실. 마우스로 해야겠네. 사실.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나눠진다 맞지?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펜이 고장이, 이런 바보. 이거를, 이거를 제대로 연결을 안 했네요. 음. 자, 선생님이 사실은 지금 오늘도 저녁을 좀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는데도 항상 저녁 때 되면 자꾸 무너지거든. 아침 점심은 잘하고 있다가 저녁 때 무너져가지고 너무 졸린데 PPT 이거 추려서 만든다고 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혹시 쌤 강의를 기다리는 학생한테는 미안해. 자, 그래도 이거 연결선도 안 꽂고 막 안 된다고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자, 봅시다. 자,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는 선생님 이야기했던 거 랑케가 대표적이라고 했죠. 랑케가 대표적이라고 했고 고장났나 왜 이래 또. 어, 잠시만 얘들아 미안. 근데 그치? 이제 되겠다. 자, 어, 됐. 사실로서의 역사와 그다음에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그래서 랑케, 랑케. 왜 불편한지 알겠죠? 자, 랑케가 있던 얘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역사가 입장이 반영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견해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사실 그대로만 써라. 그래서 객관적인 역사를 강조했던 거는 랑케입니다. 그래서 왜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역사가가. 그에 반해서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강조했던 거는 이해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사실, 기록, 체크하시고, 선사는 역사로 쓰여지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를 배울 때는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죠, 그쵸? 요거는 프린트에 문제 그거 그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 안 되면 그거를 외우세요. 그래서 일단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교훈을 획득할 수 있고 교훈으로서 역사 그다음에 역사를 배우게 되면 비판적 사고력이 상당히 발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보면 조금 비판적으로 이렇게 뭐 현상을 본다든지 그래서 뭐 정치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체득화돼 있거든. 역사 공부를 아주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의 여러 문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거지 비판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 자, 세계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그런 문화가 이래서 나타났구나 하는 이해로 위해서 세계사를 배운다. 다양한 문화의 이해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선생님 프린트에 들어가 있던 부분의 문제 꼭 풀어보세요. 꼭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 들어갑니다. 구석기 시대는 평지에다가 그대로 올린 집, 평지에 요렇게 그대로 올린 집을 막집이라 한댔죠.
구석기인들 생활의 모습을 볼까? 이나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그렇다, 그치? 자, 동굴에서 살다 보니까 무리 지어서 동굴 안에 살다 보니까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사태가 일어나더라. 주먹도끼의 모습입니다. 자, 빌렌도르프 비너스상,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 자신의 예술활동을 벽화를 그리면서 구석기인들은 나타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로 넘어갑니다. 물고기 잡이를 주로 했기 때문에 강가나 바닷가 쪽에 살았고, 낚시와 관련된 이런 도구들이 발견이 되더라. 뼈작살도 있고, 그래서 요때는 갈아서 만든 간석기고, 그리고 주거지는 움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움집, 움집.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재수없다, 그치? 귀여운 척 하고 있죠. 씨 뿌리기, 그게 아니라 선생님 졸려서 나도 모르게 빨리 잠 깨려고. 잠 깨야 돼. 이거 지금 11시 18분이니까 피로가 확 몰려드네. 농경생활을 시작하고 했더라.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요 그림은 선생님이 되게 아끼는 사파인데, 이거 너무 귀여워서 내가 엄청 좋아하는 요 그림 자료예요.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요거를 자주 쓰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쵸?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자, 여기에 이제 동굴 벽화를 그리는 모습이 보이고요. 주거지는 동굴이더라. 그 다음에 여기 이들이 만드는 요런 석기는 무슨 석기라 하더라? 뗀석기라 하더라. 그쵸? 뗀석기. 아이고 사냥을 하고 으샤 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죠. 그쵸? 요런 생활은 구석기인들의 삶이더라. 그래서 여기다 구석기 적으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니까 쌤이 많이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신석기인 줄 알죠? 저번 강의에서 이미 다뤘어요. 신석기. 신석기 시대를 혁명이라고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표현하거든.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새로운 생활 양식이 나타났다. 왜?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거, 목축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농경 생활, 요런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요런 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모습,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 만들고 있노? 간석기 만들고 있죠. 요 집은 무슨 집이라 했노? 움집이라 했죠. 그쵸? 강가나 바닷가에서 어로잡이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요 이제 전체적으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고, 요런 거, 특히 농경과 목축 되게 중요하죠. 그쵸? 또 다르게 또 얘도 이제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부위를 가룬단 말이야. 그래서 의복 생활을 했더라. 의복과 관련해서 요때 나오는 게 뼈바늘 상당히 중요하더라. 요게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생활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사 우리 했는데 중국사에 선생님이 시컷 적어줬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나라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진나라 특히 요 장성을 쌓고 있잖아. 지금 현재 장성의 모습은 요건데 그때 당시에 장성에 이렇게 쌓았던 거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 황제는 뭐의 침입을 대비해서? 그치, 유목민족의 침입에 대비해서. 유목민족 침입에 대비해서 만리장성을 쌓더라. 그래서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유목민족과 중국 한족의 경계선이 되더라. 알겠죠? 자, 그거 진나라 하나 알아두고 다른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기에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부담스러우니까 요거 하나만 좀 알아볼까? 여러 그 왕조 교체가 있는데 나라 교체가 있는데 특히 이제 뒤에 송원명청으로 이어지는 거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쵸? 쌤 뭐라고 했노? 송나라, 원나라 했을 때, 명나라, 청나라 했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가 있을 때고, 우리는 고려시대고 해당하고,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가 있을 때, 요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제 3학년 가서 배울 때, 고려 배우면 주변 국가 하면 송나라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원나라. 그래서, 그 소주가, 원나라가 일본으로 정벌할 때 고려인들을 같이 데리고 갔거든. 그래서 고려인들 입장에서는 섬나라를 정벌하러 가는데
이 지금 몽골 애들, 온 나라 애들이 같이 데리고 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몽골 애들도 무섭고, 또 난데없이 막 그 태풍 휘몰아치고, 막 그런 섬나라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때 몽골 애들이 뭘 건네주냐면, 아주 독한 술을 건네줍니다. 그게 소주였어. 그래서 소주의 기원이 되는 게, 온나라가 일본 정보를 하러 갈 때, 이미 고려에도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고려 애들을 데리고 일본 정보를 하러 가는데 이용한단 말이야. 그때 전해준 게 소주입니다. 소주. 너 떨고 있니? 이거 한번 마셔봐. 진정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소주가 그때 이제, 이제 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튼 송나라, 온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어지는데 중국의 역사의 선생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 한족들, 이렇게 원래 살고 있는 자기네 땅에 살고 있는 중국 한족들과 그 위에 있는 유목민족들 대립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들이 힘이 세지면 그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얘들이 힘이 약해질 때 위쪽에서 유목민족이 호시탐탐 내려오더라. 그래서 요 두 민족의 대립인데 송나라는 중국 민족이 전체가 차지했을 때입니다. 이게 빨리 안 써져서. 자, 중국 민족. 얘들아, 미안. 선생님이, 어떻게, 너무 졸려, 지금.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잠 오는 목소리라서 너네 같이 자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일단, 하는 데까지 열심히 찍어볼게. 그 다음에 온나라는 다시 유목민족이 있잖아. 몽골족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다시 유목민족의 역사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 안 되지, 우리를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명나라는 중국 한족이 다시 되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는 만주족, 다시 유목민족이 또 뺏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뺏은 거는 선생님이 파란 색깔로 이렇게 메모를 할게. 뺏은 거. 나 쓰고 싶은데 또 안 나오네. 어디로 갔어? 여기. 온나. 그 다음에 청나라. 얘들은 어떻게 됐지? 뺏은 거. 온과 청은 뺏은 거. 유목민족이고. 그 다음에 송과 명은 중국 한족이다. 그래서 딸을 다르게 했어.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중국 역사랑 관련된 최종 정리 프린트의 두 문제는 그대로 나올 확률이 99.9%입니다. 그래서 송과 명, 요거는 중국 한족이들. 그래서 구분해서 한 번 더 복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여기에 바다가 있죠? 정말 작네, 생각보다. 되게 교과서에서는 그럴싸하게 큰 걸로 느껴졌는데 막상 보니까 정말 작거든. 선생님 진짜 가서 봤는데 별로 안 크더란 말이지. 그래서 놀랬어. 진짜 해가 맞구나. 그래서 애게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보니까 여기 울퉁불퉁하게 요렇게 뭐 많단 말이야. 이런 구름지대가 상당히 많아서 하나로 이렇게 넓은 평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로 국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있잖아. 나라가 들어서기에는 이 지형적으로 많이 분리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리된 조그만 재밌네. 조그만 이러면 잠깨야겠다. 조그만 이런 뭐가 있다? 폴리스들이 있다는 거지. 그치? 폴리스들. 그래서 폴리스가 나타나게 된 게 이런 이유더라. 구름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로 전체로 통합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 지형적인 요인으로. 그래서 여러 개, 수백 개의 이렇게 폴리스들로 구성된 요거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폴리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여기로 가면 얘들아, 여기 아테네 보입니까? 여기 아테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테네는 이쪽에 있고 이 많은 폴리스들 중에서 펠로폰네소 반도 있죠. 이쪽에 뭐가 있냐면 요 반도에 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거든. 요쪽으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그래서 대표적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그 위치가 요쯤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조를 한번 볼까요? 쌤이 이야기했죠. 요 무슨 구조라 했노? 아크로가 높은 뜻이랬죠. 아크로
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고, 여기 아크로폴리스에 여기 있는 거 신전이 있죠. 그쵸? 신전. 그래서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 신을 모시는 곳, 신전이 있고, 넓은 광장. 상대적으로 넓다는 거야. 좀 평평한 요런 광장을 아고라라고 한대죠. 그래서 모든 폴리스는 이 구조로 돼 있더라.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그 다음에 이들은 폴리스들이 좀 많긴 하지만 자기네들은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동족 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체전 같은 걸 했더라. 그게 이제 올림피아 제전입니다. 체육대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이 경기를 했으며 이때 이제 조건은 남자들은 전부 다 나체로 벌거벗고 시합에 참여하더라. 희한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했죠. 요거 얘들아, 요거 이렇게 구분하는 이게 왜 이렇게 밀렸노? 이게 옆으로 또 당겨가야 되는데 위에 그치? 요 구분하는 기준은 주두. 그러니까 기둥머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술 쓸 때 요렇게 쓰면 돼. 기둥머리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거 있지. 그걸 뭐로 쓴 식이라고 한다? 도리아식이라고 합니다. 기둥머리를 기준으로 하더라. 그래서 기둥머리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게 도리아식이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식일까요? 요거는 이오니아식이죠. 요거는 그린트. 요거는 코린트. 여기다. 이 글자가 원래 여기로 왔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다가 밀려버렸다. 알겠지? 요거는 코린트. 요거는, 이오니아. 요거는, 노리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은 노리아.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거는 이오니.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현대토 이런 게 계속 응용이 돼. 요거는 코린트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핑 추방제랑 관련한 거. 참조가 될 만한 애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먼저 6층표 이상 받으면 무조건 쫓아내자. 해외로 추방하는 거. 도전 투표에다가 투표를 했다고 해서 도핑 추방제인데, 아무튼 민주정으로 가고 있는 그 단계에 나타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클레이스테네스. 자, 요거 중요하고요. 클레이스테네스의 도편 주방제. 클레이스테네스.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가전쟁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한번 볼까? 기원전 5세기 초에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를 침입하였다. 페르시아 나오네요. 자, 키워드 선생님 한번 줄쳐볼게요. 페르시아 군대,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자, 요거 무슨 전쟁입니까? 가에 해당하는 거는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쵸? 페르시아 전쟁. 복습하는 거 얘들아. 페르시아 전쟁이더라. 그럼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 끼친 영향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영향은 일단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기긴 이겼지만 페르시아 애들이 만만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졌다고 하지만 얘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침입해 올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동맹이 형성됩니까? 델로스 동맹을 형성해서 페르시아의 재침에 대비하자. 우리 돈을 모아가지고 무기 같은 걸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열도 우리도 다시 가다듬어야 된다. 쟤들 또 침입해 올 가능성이 아주 큰 애들이다. 그래서 델로스 동맹이 결성되었다.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그러면 페르시아 전쟁에 이기고 나서 델로스 동맹에서 아테네가 좀 삥땅을 많이 해먹었죠. 그래서 델로스 섬에 있는 금고를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면서 아테네가 전성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삥땅 친 돈으로 파르테논 신전도 만들게 되고 그 삥땅 친 돈으로 수당제를 실시하더라. 그래서 테티스 계층, 빈민층, 테티스 계층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페르시아 전쟁 중에서 해전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있었거든. 이 해전에서 가장 돋보였던 애가 누구냐면 수병입니다. 수병. 그러니까 수병은 뭐냐면 노젓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노젓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배는 3단 노선이었는데 이렇게 노가 되게 많았단 말이야. 3층으로 돼 있는 이 3단 노선에 열심히 이 안에서 이렇게 노젓는 사람들 있지. 자,
자, 이 사람들 얼마나 빨리 노를 저었으면 이 속도가 엄청 빨랐겠니, 그치? 그래서 이들의 너무 돋보였기 때문에 그 뒤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아테네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보상을. 그래서 너네 정치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지. 거기서 이제 생산 활동하기도 바쁘지. 먹고 살기도 바쁘지. 그러면 정치에 참여하러 올 때마다 돈을 줄게. 그래서 국가 공무원으로 활동을 할 때마다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무할 때마다 뭘 준다? 돈을 주겠다. 일당을 쳐주겠다. 그래서 돈을 지급하겠다. 일당을 쳐주겠다. 그래서 수당제를 실시하더라. 여러분들 키워드 적을 때 수당제만 들어가도 키워드로 선생님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병을 뭐라고 한다? 테테스 계층이라고 한다. 테테스. 그래서 이 테테스, 야, 여기는 안 써진다, 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테테스다, 얘들아, 테테스.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민주 정치가 꼽히더라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쵸? 빈민들도 정치에 끌어들이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계층이 더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민주 정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 뭡니까? 요거는 중장보병의 모습이야. 중장보병의 모습. 방패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방패는 나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나 옆에 친구, 그리고 같이 나온 전사, 그래서 동료애를 가지고, 동료라 생각하고, 동료도 같이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패를 잃으면, 그거는 엄청난 수치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는 일어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방패 위에 누워서 돌아와라. 그래서, 이게 이겨서 돌아오는 건 괜찮지만 져서 방패를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거는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방패 위에서 누워서 죽어서 그냥 시체로 자기한테 오는 거는 괜찮은데 져놓고서는 그런 수치심을 안고 돌아오는 거는 자기는 용납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팔랑크스 나옵니다. 팔랑크스. 자, 요거 서술과 관련 있죠. 그래서 팔랑크스는 뭐더라? 아까 쌤 이야기했던 이 중장 보병들이 이런 방패를 가지고 따닥 붙어가지고 요렇게 따닥 붙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방진 대형으로 이렇게 사각 대형으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는 거 서로를 보호해주면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 병사를 보호해줬던 요런 거를 팔랑크스, 중장보병의 팔랑크스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그 중장보병이 입던 흉갑이나 그런 것의 모습입니다. 스파르타 병사의 모습이야. 스파르타에 좀 독특한 게 있었죠. 생활 양식이 있었죠. 뭐 공동 식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고게라고 하는 얘네들의, 독특한 그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기말고사가 되게 특이하다고 했잖아. 그치? 기말고사 중에 이제 노예를 살인해서, 오기, 그 다음에 또 오는 과정에서 막 식량을 훔쳐오기, 절도하기, 그런 것도 과목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아고게라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7살이 되면. 그래서, 요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더라. 아고게가 학교라는 거, 스파르타에서 실시했던 학교인데 7살 때부터 이제 입학하는 거, 7살 때 입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살까지는 계속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애들이. 30살까지는 공동생활을 하고, 일단 7살에 입학을 하더라. 그 학교 시설을 아고게라고 하더라, 스파르타에서. 그 정도는 꼭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인한 전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엄격하게 견뎌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300에도 보면, 그 아저씨들이 근육질이 장난이 아니죠, 그쵸? 군사훈련을 아주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우는 것도 함부로 울고 그러면 안 돼. 그런 것도 금기시됐습니다. 이런 스파르타란 국가는 그냥 군국주의에 해당하는 거죠. 전부 다 그냥 전사 집단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집단 생활도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정복을 한 그 국가의 백성들은 다수겠죠. 그쵸? 자기들이 정복해 갔던 그 국가의 피정복민들, 그 피정복민들을 어떻게 하냐면 국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다수의 피정복민을 노예로 삼았더라. 그 다음에 또 뭐, 얘네들, 스파르타 하면 또 동맹이 하나 떠올라야 되죠. 어떤 동맹입니까? 스파르타는 아까 이야기했던 스파르타 자체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었잖아.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스파르타랑 관련된 것도 생각해야 될 게, 뭐 공동생활, 집단생활, 그 다음에 엄격한 전사훈련 등등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방금 이야기했던 이 동맹, 스파르타랑 관련된 동맹은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거. 아테네와 관련 있는 동맹은 델로스 동맹이란 다음에 스파르타랑 관련 있는 동맹은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자, 두 동맹이 빵 부딪혀서 터진 내전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뜨릉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다툼이겠죠. 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실제로 참전했던 인물이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이거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그래서 사료 비판을 강조했던 요거 역사가, 이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그래서 절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대로 써야 되고, 그래서 사료를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관련해서 두 동맹이 빵하고 부딪힌댔죠.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그래서 델로스 동맹은 일단은 요거는 아테네. 야, 너네 다 아는데 선생님이 너무 길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펠로폰네소스는 스파르타. 그 다음에 요거 나와 있고요. 지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 이제 페르시아가 있고, 여기 이제 아테네가 있고, 여기 이제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요거끼리의 싸움인 거야.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싸움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가전쟁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가전쟁의 발발과 전개에 나와 있죠. 그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 동맹 국가들의 대립이 격화되었기 때문이야. 그러면 같은 그리스인끼리 싸웠네? 자, 어떤 거 이야기합니까? 요거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관련된 걸로 옳은 것은 하고 고르면 뭡니까? 답은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할 때 그 결과 아테네랑 스파르타랑 단독으로 다이다이 깨봐 누가 이기겠노? 당연히 스파르타가 이기겠죠. 얘네들은 전사 집단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는 두 골목대장들 중에서 어떤 거?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리스의 패권은 주도권을 이야기합니다. 주도권을 장악했더라, 스파르타가. 알겠죠? 그래서 요거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너네도 얼마나 피곤하겠노. 문제 한번 또 더 풀어보자. 중국의 진나라, 진시황제 기억나죠? 자, 요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쓰실래요? 유목민족 침입을 막기 위해 진나라랑 관련된 거, 무엇을 쌓았다? 만리장성. 자, 만리장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까? 47페이지. 자, 요거, 자, 그리스 철학자들. 자, 요 손가락 위로 향하고 있더라. 자, 요거는 이데아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굽니까? 플라톤이더라. 이 아저씨는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을 뜻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앞으로 내고 있죠. 요 아저씨는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더라.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 뭘 강조합니까? 경험과 현실을 강조하죠. 그렇죠?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그런 뜻이죠. 그쵸? 그 다음에 플라톤은 그게 아니라 위야 위 이데아 세계가 있다. 아니야 바로 여기야 여기 현실. 자 그리고 이제 3번 아저씨 되게 못생겼습니다. 자 이 못생긴 아저씨 누굽니까? 추남으로 실제로 유명했던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았어. 머리에 좀
같은 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뿅 같은 제자들이 많아.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뭘로 오해받았냐면 미소년들을 이렇게 후린다고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미소년들을 후리고 다닌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미소년들 중에서 특히 정말 잘생겼다고 하는 애가 한 명 있었어. 얘가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얘가 지금 거의 넋을 빼고 보고 있잖아. 이렇게 주파를 던지다.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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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광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4번은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알키비아데스 알키비아데스. 자, 알키비아데스는 얘는 지금 3번의 제자였는데 남자예요, 남자애. 근데 되게 잘생겼대. 아주 잘생긴 인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레니즘 세계로 넘어갑니다. 와, 그리스만 하고 나면 이렇게 지겨울 수가 없다 해서. 필리포스 왕 한번 볼까? 자, 요거 이제 헬레니즘 세계 들어가는데, 여기까지가 그리스 끝이었고, 여기까지가. 그 다음으로는 테마 2. 뭡니까? 헬레니즘 세계입니다. 헬레니즘 세계. 어, 헬레니즘 세계는 일단 헬레니즘 세계까지 달려보자. 자, 요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그쵸? 알렉산드로스의 대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라고 했습니다. 필리포스. 자, 필리포스의 가장 강력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이 사리사. 사리사죠, 그쵸? 요 사리사는 무려 6m에서 7m 정도 되는 긴 창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까? 사리사라고 하는 6m에서 7m 정도 되는 긴 창을 가지고 이렇게 밀집 방진 대형으로 만들면서 군사 작전을 했어. 그래서 요거를 군제개혁은 사리사가 가장 특징이다. 긴 창을 이야기합니다. 사리사라는 긴 창을 이용한 군제개혁을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빵빵해지는 거야. 예전에는 되게 힘이 없었던 마케도니아였는데 요 사람 마케도니아 왕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도 국적은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어디에 있었느냐? 갑자기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냐? 여기 이제 아까 우리 그리스 배웠잖아. 그리스에서 막 여러 도시국가 배웠잖아. 그 위에 뭐가 있었다는 거고 마케도니아 어이구야 또 왜 이래? 무서워, 얘들아. 밤만 되면 막 지워져. 마케도니아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반도의 위에. 마케도니아의 출신이었던 필리포스 왕과 그 필리포스가 이 군제개혁을 해가지고 사리사를 이용한 군제개혁을 해서 군사가 빵빵해졌고 그 아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쭉쭉 정복활동 많이 하는데 무려 여기까지나 진출하더라. 인더스 강 쪽까지. 그리고 무슨 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자기 이름을 딴 이런 도시도 만들더라. 헬레니즘 문화의 대표적인 거는 뭐니 뭐니 해도 라오콘 군상입니다.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해서 여러 군자를 쓴다고 했죠. 물 그리고 있고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을 나타내고 있죠. 그다음 밀로의 비너스, 그래서 아프로디테, 그리고 밀로의 비너스상, 요것도 지금 헬레니즘 세계에서 보이는 그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예술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념법 우리 배웠었죠. 그쵸? 그래서 AD랑 BC랑 배워서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를 AD, 그 이전을 BC라고 한더라.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요거 뭡니까? 라오콘 군상이에요. 그러면 라오콘 군상은 헬레니즘 시대에 보이는 거더라. 그럼 헬레니즘 시대에 해당하는 걸 고르면 되죠. 답은 뭐가 됩니까? 자, 한번 풀어볼까?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죠. 그러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건설되었다. 요거밖에 답이 되는 게 없죠. 답은 4번이죠. 그쵸? 자, 그러면 카롤루스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이건 언제? 카롤루스 대제 때. 그쵸? 로마가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더라. 이건 5번은 어떤 질문입니까? 애니 무슨 애니? 포애니 전쟁 맞죠? 그래서 요까지 이제 한 테마 끊을까? 요까지 뭡니까? 우리 헬레니즘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 SPQR 요거는 로마 공화정이라는 뜻이죠. 로마 인민과 그 다음에 원로원, 그래서 그 견제를 이루고 균형을 찾는 거, 공화정의 뜻입니다. SPQR. 자, 요거는 건국신화랑 관련돼 있고요. SPQR이 되죠. 이거는
로마, 지금 만약에 로마 놀러 가면, 이탈리아에 놀러 가면, 로마시에 가면, 곳곳에 이 바닥에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 요거 무슨 신전이고, 판테온. 판테온 신전이죠. 판은 모든이란 뜻이고, 테온은 신전이란 말이야. 판은 라틴어로 모든이란 뜻이고, 테온은 요거는 신전이란 뜻입니다. 모든 신을 모시는 곳이더라.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사람,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모시기도 하고, 신을 모시기도 하고, 그 장소가 됐습니다. 원래는 신을 모시다가 이제 유명한 사람까지 모시게 됐고, 라파엘로가 자기는 꼭 여기에 죽고 나면 좀 시신을 안치해달라고 해서 라파엘로 시신도 여기 있습니다. 자, 판테온 신전 요게 너무 잘 만들어졌거든? 실제로 가보면, 놀라워. 겉으로 보면 요 모습입니다. 입구 쪽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렇게 입구 쪽, 여기가 입구고, 요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돼 있고, 여기가 오클로스라 해서 요쪽에 이제 비가 들어오기도 하고, 햇빛이 비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너무너무 멋진 건축입니다. 자, 요거 지금 판테온을 선생님이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판테온이더라, 판테온. 그 다음 또 로마의 문화유산을 또 볼까요? 자, 요거 뭡니까? 유명한 관광지에 들어가죠. 뭐 콜로세움. 콜로세움은 5만 명 정도의 관람객들을 수용할 정도로 아주 큽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경기가 펼쳐졌고 주로 이제 맹수들하고 그 다음에 검투사들하고 경기가 많았고 뭐 전차 경기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유명한 거. 우리 유명한 거 두 개 지금 했네. 판테온 신전하고 그 다음에 콜로세움 요거. 콜로세움의 요 안쪽에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출입구 번호가 이렇게 막 붙여져 있는데 치형으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로마의 도로를 또 한번 볼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로마의 도로가 정말 잘 닦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의 도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정관. 로마의 공화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집정관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로원 300명이 있습니다. 귀족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흰색 꼬리를 입고 있죠. 6m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노예들이 둘둘 말아주면 이 귀족들이 하고 입고 나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로마의 공화정 요것도 서술이라 했죠. 집정관, 대통령에 해당하는 집정관 2명과 300명 정도 되는 원로원 귀족들과 그 다음에 평민들의 뜻을 실어가지고 의회를 만든 평민회 요렇게 3요소가 박자가 들어맞더라. 서로 간의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이룬 요 시스템을 로마에서는 공화정이라 합니다. 그치? 이게 공화정인 거야. 1번과 2번과 3번이 서로 견제하면서 어느 한쪽에 힘이 실리지 않게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이 잘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파업 사건 이야기했지? 야, 왜 너네 정치를 하는 거야? 우리도 하고 싶어. 치사해. 더럽고 치사하니까 우리도 길가 다니면 우리는 오빠들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평민들이 막 난리이긴단 말이야. 파업 사건. 그래서 성산투쟁 파업 사건부터 시작해서 민중의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는 호민관 제도가 나왔고요. 민중의 의회 평민회가 또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12가지 법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이키뉴스 섹스티우스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호르텐시우스법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은 뭐의 신장? 평민의 권리의 신장과 관련돼 있습니다. 평민의 권리 신장과 관련이 있더라. 요거 외울 필요 없다 얘들아. 그냥 흐름만 쫓아하시면 됩니다. 평민들이 발언권이 세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화정이 잘 돌아가고 평민들도 힘을 얻는가 했는데 이런 웬걸 전쟁이 터집니다. 그 전쟁이 카르타고와 로마가 붙었던 지중해를 둘러싸고 붙었던 포에니 전쟁입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 때, 자, 우리 2차 때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죠. 이 코끼리 부대를, 무려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허벅지로는 공격을 했던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바로 한니발이었습니다. 한니발. 대단하지 않니? 그치? 생긴 것도 잘생겼지, 그치? 자, 그렇지만 일단 결국은 카르타고가 망하죠. 카르타고가 망하고 스키피오 장군이 이기고 그러면서 일단 마무리는 로마가 승리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카르타고 뭉개놨단 말이야. 그 뒤에 로마는 엄청나게 땅을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라티푼디움이라. 요거를 이제 대농장
대농장. 그냥 땅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거야. 왜 그러냐면 로마가 전쟁 이후에 식민지를 많이 가지게 되죠. 그 식민지를 옛날 표현으로 이해하면 속주라고 해요. 그래서 식민지가 많으니까 그 식민지를 전부 다 농장으로 만들어서 자기 걸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대농장을 그때 표현으로 디움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라티푼디움. 여기는 누가 경영하냐면 너무 넓은 땅이라서 노예를 통한 경작을 해요. 노예가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해야 돼. 요거 그냥 외워. 어쩔 수 없어.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야지. 자, 애니, 포애니. 포애니는 뭐? 타곡, 사르타고랑 로마가 전쟁했던 거더라. 결과, 애니, 포애니 전쟁 결과는 디움, 무슨 디움? 라티푼디움이더라. 요렇게 해서 요 세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애니, 포애니, 디움, 라티푼디움. 자, 그래서 노예들이 이렇게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하는데 이게 꼭 피자 들고 가는 거 같지 않니? 어,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공화정이 위기를 맞이하더라. 그래서 잘 되던 로마인들이 자부심을 느낀 그 공화정이 갑자기 대농장이 생기면서 노예 경작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얘네들이 평민인데 가서 와서 보니까 지 땅은 완전 황폐화돼 있고 그리고 귀족들만 꿀 빨고 있더란 말이지. 라티푼디움 경영하면서. 그래서 평민은 기반으로 했던 이 공화정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평민이 몰락하면서.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한쪽에 지금 땅이 몰려 있더라.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귀족들이 대농장을 가지게 되니까 이거는 공화정의 위기다. 평민들이 몰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평민들을 다시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평민들한테 지금 땅이 다 귀족이 다 몰아갔으니까. 그래서 평민들에게 땅을 나눠줘야 된다고 하고 외친 형제들이 있습니다. 멋진 형제들. 어떤 형제들? 가락국수 형제들이라고 했죠. 가락국수. 가락국수 되게 맛있는데. 자, 그래서 요 가락국수 형제들을 그라쿠스 형제. 쌤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야. 그라쿠스라고 적으면 안 돼. 아니, 가락국수라고 적으면 안 돼. 그라쿠스가 맞고 가락국수라고 적으면 안 된단 말이, 혼났습니다. 자, 그라쿠스 형제들은, 형 티베리우스와 동생인 가이우스가 손을, 얘들은 무슨 출신이었다? 호민관 출신입니다. 민중의 지팡이였던 호민관 출신인데, 형이 너무 멋져요. 형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농민들 평균 힘들어요. 주자. 그게 바로 형이 부르짖었던 게 농지법입니다. 누구에게? 평민에게 땅을 나눠주세요. 누구에게? 평민에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결국은 끝은 너무 비참했잖아, 둘이, 그치? 올라온 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귀족 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 안 있었겠죠. 그래서, 어, 피살되기도 하고, 동생도 자살하기도 하고, 결국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귀족파와 평민파로 로마는 더 내란 상태로 빠지더라.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형이 하려고 했던 게 농지개혁이더라. 메모해 두시고. 그러고 나서 이 혼란한 가운데 세 대가리들이 나타나더라. 세 대가리가 나타나죠. 그쵸? 이 세 대가리들의 이름은 다 알 필요 없고 맨 끝에 조금 멋진 뿜뿜 남자 한 명 있죠. 멋진 뿜뿜 남자. 이 남자 누굽니까? 요 끝에 있었던 삼도 정치에서 끝에 있는 요 멋진 뿜뿜 남자 카이사르. 카이사르 인물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쵸? 선생님이 카이사르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 유명한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나의 양아들을 네가 지금 나를 그러면서 이제 브루투스 너 맞아 하고 너무 마음 아프다 이 장면 보니까 그래서 브루투스 너 맞아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던 이 가이사르 스스로 이제 공화정의 위기 상황에서 이제 이때 등장했던 1차 세대가리 정치, 삼두 정치 속에서 카이사르가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카이사르가 스스로 이제 너무 자기가 너무 잘난 놈이 한마디로 난 놈이야, 난 놈.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 원정 나가는 거, 갈리아 원정을 나가도 이기고 돌아오고 뭐 다 싹쓸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기 질투가 되게 많았고 황제가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공화정에 대한 엄청난 애착이 있었어. 자부심과 애착이 있는데 이게 깨져버리고 한쪽에 누가 권력을
맡아서 하면 거기에 대한 견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론이 주도가 돼서 암살을 하려고 많이 이렇게 막 그런 걸 시도를 했죠. 그쵸? 그 과정에서 브루투스도 개입을 했고, 브루투스가 결국 여기서 이제, 양아버지인 가이사르를, 죽이는데 일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 자, 카이사르의 죽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대가, 근데 이건 보면 무슨 너무 잘생겼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인물들 기억나죠? 그쵸? 얘들아. 요 인물들 기억나는데, 요 가운데 인물이 실제로는 제일 잘생겼다고 하는데, 가운데 인물 약간 느끼지 않니? 그치? 요 가운데 인물은 누구냐면 안토니우스입니다. 요 사람은 안토니우스. 쌤도, 쌤 스타일도 요쪽인데, 너네도 거의 이쪽일 거야. 근데 아무튼 중간에 있는 인물이 안토니우스고 맨 끝에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대가리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두 명이 남았죠. 그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대결을 하는데 결국 최후의 승자는 어떤 해전에서 이렇게 판가름이 난다? 악티움 해전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해전. 바다에서 있었던 전쟁을 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악티움이라고 적어야겠죠. 악티움 해전입니다. 악티움 해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연인 사이였잖아. 이 클레오파트라 진짜 대단한 능력자죠, 그쵸? 클레오파트라의 남자, 멋진 뿜뿜 남자. 누구? 카이사르 첫 번째. 카이사르 죽고 나서 두 번째 남자가 누굽니까? 안토니우스죠. 안토니우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눈이 맞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대결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구랑 누가 지금 연결됩니까? 이 지금 클레오파트라랑 눈 맞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한 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대립이 요거랑 옥타비아누스인데, 요 대립이 바로 해전으로 터져버리죠. 그쵸? 요게 이제 악티움 해전에서 결과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면서 이제 깨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패거리더라. 보고 아시면 됩니다. 악티움 해전 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이끌더라. 봐. 멋지죠? 그쵸? 옥타비아누스. 자, 옥타비아누스는 다르게 표현하면, 본인 스스로는, 유님들, 저는 절대로 카이사처럼 그렇게 바로 혼자 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 단지 로마 시민일 뿐이고 로마 시민 중에서 그냥 앞줄에 선 로마 시민일 뿐입니다. 첫 번째 시민일 뿐입니다. 스스로 프린캡스라고 이야기한 거야. 프린캡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지금 옥타비아누스는 언론이 그래 야 너 괜찮은 애인 것 같다. 야, 너 바로 학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너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존엄한자라고 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더라. 그래서 지금 옥타비아누스랑 관련된 거는 두 가지 알아두셔야겠죠. 첫 번째 프린캡스. 두 번째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요것도, 학습지에 다 있을 겁니다. 다시 프린캡스 그리고 여기 있죠. 프린캡스 적어줘야 돼. 벌써 12시다 야. 프린캡스 한번 끊고 다시 찍어야겠다. 프린캡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뭐라고 했나 선생님이? 언론이 존엄한자라고 불러줬던 아우구스투스 아우야 안 되겠다. 요까지 지금 아우구스투스까지 하고 끊고 이거 너 시간 많이 걸리네. 너네한테 도움 되라고 찍은 건데 혹시 또 부담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쌤 다시 설명을 PPT로 하려고 한 거거든. 일단 여기까지 한 테마 끊고 다시 찍을게요.